저는 사업가인 남편과 결혼 6년 차인 주부예요. 그런데 결혼을 한 뒤에 제가 결혼 전에 모아서 가져온 돈의 절반 이상을 날리게 되었어요. 6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의 사업이 위기였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제가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제 돈이 이렇게 반토막이 난 것은 돈 먹는 하마나 다름이 없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돈이 만병통치약인 사람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돈만 밝히는 그런 분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나이에 비해 조금 철이 없는 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저 보통의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점점 대놓고 돈을 밝히기 시작하시더니 나중에는 아예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몰라서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며칠씩 옆에부터 병간호까지 하기도 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기력이 없다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면서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시댁이 집에서 멀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금방 가보았죠. 시댁에 도착해보니 며칠씩 밀린 듯한 설거지며 잔뜩 쌓인 빨랫감 등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찾았죠. 필시 어딘가 정말 크게 아프시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를 찾아 안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안방에 누운 채로 기력이 없다는 말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어디가 많이 편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기력이 없어 죽겠네. 내가 아주 여기저기 다 쑤시는 것 같아. 나이를 먹으니 그저 기력이 없어. 어머니, 정말로 병원에 가보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집안일 해둘 테니 좀 더 누워 계세요. 드실 것도 조금 해볼게요. 저는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밀린 집안일을 하고 호박죽을 쑤어서 가져다 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얼굴이 찌푸린 채 호박죽은 입에 대지 않으셨어요. 혹시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 싶어서 저는 다시 시어머니께 말을 걸었죠.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혹시 배가 많이 안 좋으신다거나 콕콕 찌른다거나 멍하게 아프다거나 하세요? 아니, 배는 괜찮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죽을 못 드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야 기운을 찾으시죠. 죽은 무슨? 좀 비싸고 좋은 것 좀 가져와봐. 내가 이렇게 아픈데 말이야. 비싸고 좋은 건 나중에 사다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어서 죽 좀 드셔보세요. 다 나아야 어디를 가든 말든 하죠. 제가 이렇게 달래자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어나 어거지로 호박죽을 드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투정을 부린다고만 생각했고 무엇인가 드셔서 다행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 시어머니가 드실 저녁까지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시어머니께 보양식이나 영양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말했죠. 여보, 오늘 어머니 댁에 가보니 어머니가 너무 기력이 없어 하시더라. 혹시 토종닭 좀 사서 보양식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 토종닭이 비싸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비싼 거 드시고 싶다고 하시기도 하고 닭고기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요새 어르신들에게 좋다는 영양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사다 드리면 어떨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꾸 안 먹어서 영양 상태가 안 좋다고 하잖아. 영양이 부족하면 기력도 없을 거야. 여보, 나는 여보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럼 토종닭이든 영양제든 살 수 있지. 내가 주문해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고맙다고 하면서 즉시 토종닭과 영양제를 주문했어요. 그것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며칠 사이 저는 매일 시어머니 댁에 왕래하며 집안일을 맡아 했어요. 며칠 뒤 토종닭이 도착을 했기에 저는 압력밥솥을 사용해
토종닭 백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숙과 영양제를 들고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토종닭 백숙 해왔으니 좀 드셔보세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그리고 영양제도 있으니까 오늘부터 매일 챙겨 드셔야 해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기력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열심히 가지고 온 백숙을 식탁 위에 차렸어요. 그리고 영양제를 열어 옆에 두었죠. 시어머니가 식탁 앞에 앉는 걸 보고 집안일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식탁 앞에 우두커니 앉아서 백숙에 손도 대지 않고 입을 삐쭉 내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왜 그런지 몰라 시어머니에게 백숙을 드시라고 다시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입을 삐쭉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랐냐? 내 말은 내가 기력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는 한의원에 가서 보약이라도 좀 지어먹게 해달라는 말이야. 밥 한 끼 잘 먹고 털고 일어날 일이면 내가 징작에 일어섰지. 아이, 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응?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이해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보약값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백숙을 해오고 영양제를 챙겨드리니 시어머니는 계속 불만이었던 것이었죠. 저는 하던 집안일을 멈추고 잠시 시어머니 앞에 앉아서 여쭤보았어요. 아휴, 보약이 필요하셨어요? 어머니, 그 한의원에서 해주는 보약은 얼마 정도 하는데요? 그 보약? 그거 300만 원 정도 하더라. 아니, 녹용이 들어가서 비싸다고 했어. 옛날에 그 보약을 먹은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기운이 펄펄 나더라고. 보약값 주면 내가 알아서 그 한의원 가서 진맥 보고 아주 최고급으로 제일 좋은 보약 해다 먹을 테니까 보약값 좀 줘봐. 돈 300이 쉬운 금액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떼를 쓰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 분이 몸이 불편하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 싶어서 이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을 만나 다시 논의를 했죠. 여보, 어머니가 녹용이 들어가는 보약을 드시고 싶다고 하네. 돈 300이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며칠째 기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해드려야 하나 싶어. 당신이 보기에는 어때? 괜찮겠어? 그래? 보약값을 달라고 하신다고? 며칠째 누워 계신 것을 보면 보약이라도 해드려야 하나 싶기는 했어. 한번 해드려도 괜찮아. 남편은 괜찮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니가 달라고 하신 몇백만 원을 드렸죠. 아이고, 보약값이야? 고마워. 이걸로 보약해 먹으면 싹 낫겠다. 고맙다 정말. 보약값을 받은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얼굴빛이 하도 밝은 통에 아픈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이 되어 시댁에 가보았는데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집안도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어머니, 이제 몸은 괜찮으세요? 보약은 지어오셨어요? 어머, 너 왔니? 그럼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보약은 주문해뒀으니까 택배로 보내준대. 덕분에 괜찮아.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긴가민가 했지만 일단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걱정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댁에 가보았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주 씻은 듯이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보약을 받았다는 말만 하고 보약을 챙겨 먹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보약이 아니라 돈을 받아서 몸이 나은 것은 아닌지 조금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그때는 의심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또 비슷한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대면서 한참 찾아다니다 보니 시어머니가 수산물 코너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놀라서 얼른 뛰어가 보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주저앉아 계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이고, 구경하고 있다가 카트에 발등을 찧었지 뭐야. 그런데 이게 너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어. 저는 혹시라도 발등에 뼈가 부러지기라도 했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못 걷겠다고 하면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셨죠.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큰일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남편을 불러 시어머니를 등에 업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장을 보다 말고 저희는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아프시다면서 죽는 소리를 내었어요. 아이고, 팔이 너무 아파. 큰일이 났나 봐. 이거 부러졌으면 어떡하냐? 아이고. 저희도 혹시 발등이 부러졌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어서 정형외과로 빠르게 갔어요. 가서 진료를 받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너무 아파요. 여기 발등, 거기가 너무 아파. 큰일 났나 봐요. 어머님, 발등은 무사한데요. 뼈도 멀쩡하고 뭐 멍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속 아프다고 하자 의사는 저희를 따로 불러서 발등에 이상은 없다고 며칠 있어보고 계속 아프다고 하시면 다시 병원으로 오시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 일단 시어머니를 시댁으로 모시고 갔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그 이후 보약 때와 비슷한 그림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첫날에는 발등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다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자리에 몸져 누우셨어요. 집안일을 할 수 없다고 하셔서 다시 제가 가서 집안일을 돕고 있자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아예 온몸에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네. 이제는 제대로 걸을 힘조차 없나 봐. 나이 든 게 이렇게 서러워. 아이고. 저는 이 상황을 한 번 겪은 것 같아서 설마 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을 해봤어요. 어머니, 정확히 어디가 아프세요?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나을 수 있게 해드리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물어보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얼른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디가 아픈 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온몸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병원 좀 여기저기 다녀보게. 병원비 좀 줘봐. 평소에도 병원 가서 검진을 받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잖아. 진작에 검진 받으러 다녔으면 이렇게 누워있을 일도 없을 텐데. 아이고. 시어머니의 한탄의 끝에는 또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번에도 그렇고 설마 이번에도 그럴까 했는데 어김이 없었죠.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꿍꿍이를 확신했어요.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엄살로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아프다고 하는 사람에게 모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또 시어머니에게 매달 드리는 용돈 외에 조금 더 드리는 것 정도는 가끔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고요. 엄살을 피우면서 떼쓰는 시어머니가 조금은 얄밉기는 해도 말이에요. 저녁에 남편을 만나 다시 한번 상의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엄살에 대해서도 말을 했죠.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가 용돈이 필요해서 엄살을 피우시는 것 같아. 저번에도 보약값 드린 걸로 아무래도 보약을 사 먹지 않으실 것 같았는데 이번에도 병원비 달라고 말씀을 하시네. 병원비가 아니라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챙겨드리는 게 나아?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도 상황 파악이 된 것 같았어요. 본인의 어머니이지만 썩 달가운 상황은 못 되는지 남편도 고민을 한참 하더니 말을 했어요. 아, 한 번만 더 드리자. 무엇인지 몰라도 나이 많은 어르신이 용돈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눈 감고 딱 한 번만 더 드리면 다음에는 안 그러시겠지. 그렇게 남편과 상의 끝에 시어머니가 바라는 병원비를 챙겨 돈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다음 날부터 깨끗이 나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 생활을 하셨죠.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엄살을 피우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저희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아니, 내가 동네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아이 나보고 밥 한 번 안 산다고 뭐라 하잖아. 내가 진짜 속상해서 그런데 돈이 있어야 밥을 사든 말든 하지. 밥값 좀 줄 수 없니?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 아이 속상해 정말. 용돈을 아무리 드려도 시어머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때만 되면 돈을 달라고 했죠. 그것도 1, 20만 원도 아니고 툭 하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달라고 하니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자꾸 돈 요구를 하니 남편의 월급을 모아두었던 돈에서 떼어주는 것도 어려워서 제가 모아뒀던 돈까지 빼서 주게 되었어요. 이번에만 조금 주고 말자 하는 마음으로 자꾸 빼서 주다 보니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통장을 보니까 돈이 절반이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대로 받는 데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도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에게 돈 없다는 말을 하기 힘든 것 같았죠. 결국 저도 혼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어머니를 피하려고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 집 근처에서 살고 있는 제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점심을 먹다가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친구 집은 시어머니와 동만 다르고 같은 아파트 단지라서 오며 가며 자주 뵙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요즘 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냥 말없이 웃으며 듣고 있기만 했죠. 그런데 친구가 처음 듣는 의외의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런데 너희 시어머니 정말 멋쟁이시더라? 저번에 보니까 밍크 코트를 걸치고 완전 멋진 검정 구두 신으셨는데 아우 딱 봐도 명품이던데? 진짜 돈 많은 사모님이 이런 건가 싶었어. 너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진짜 잘 모시고 있구나 싶더라니까. 저는 친구의 말에 벙치고 말았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밍크 코트에 명품 구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말이고 그것들을 입고 있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 혼자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 뒤에 나온 친구의 말은 더 놀라운 말이었어요. 아이 참, 어머니 외제차 진짜 애지중지하시더라. 새빨간 외제차 말이야. 그거 네 남편이 뽑아드린 거지? 너희 남편 정말 멋있다. 어머니한테 그런 선물도 드리고 긁힐까봐 걱정되시는지 주차하는 차가 많지 않은 곳에 대시더라고 항상. 옆 건물에 주차하는 차가 별로 없거든. 항상 거기에 주차하고 오시는데 우리 집 베란다에서 진짜 잘 보이거든. 친구의 이 말은 더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까지 시어머니가 운전을 할 줄 모른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에 욕심이 없는 시아버지는 국산차를 몰고 있었기 때문에 외제차를 모는 시어머니 이야기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리 빠진 표정으로 친구에게 되물었죠.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시어머니 본 거 맞아? 우리 시어머니 운전을 못 하시거든. 네가 본 게 정말로 우리 시어머니 맞아? 제가 심각하고 놀란 얼굴로 진지하게 묻자 제 친구는 저의 얼굴을 보더니 무엇인가 깨달은 듯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진짜로? 어머, 어떡해. 내가 본 게 진짜 너희 시어머니가 맞아.
저희 둘은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의 생때 계속해서 돈을 뜯겨왔다고 말이죠. 그리고서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안 좋은 예상들만 떠올라서 일단 제가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친구가 말한 시어머니가 주로 외제차를 타고 나간다는 시간에 다시 오기로 했죠. 너희 시어머니 오전 11시쯤에 항상 외제차 타고 나가시더라고. 그때쯤 와서 뒤를 쫓아가 봐. 너희가 명품이랑 외제차 살 정도로 돈을 뜯겼는데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아봐야지. 친구 말대로 며칠 뒤 저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고 말하고 오전에 친구네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외제차를 타러 갈 시간이 되었을 때 친구에게 눈짓을 하고 옆 건물 근처로 향했어요. 옆 건물 앞에는 정말 빨간 외제차가 서 있었어요. 저는 잘 안 보이게 숨은 채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집 베란다에서 내다보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나타나자 저에게 말했어요. 얘, 너희 어머니 지금 왔다. 얼른 택시 잡아. 15차 출발하면 뒤따라가서 가봐. 조금 후에 친구의 말대로 딱 봐도 명품인 코트와 구두를 신은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죠. 시어머니가 진짜로 그런 모습으로 외제차를 타러 올 것이라고는 친구 말을 들었지만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어 몰래 카메라 셔터를 마구 눌렀어요.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빨간 외제차에 올라타더니 차를 몰고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대낮인데도 그런 차림으로 당당하게 외제차를 몰고 나가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는 빨리 택시를 잡아 타고 앞서가는 시모의 외제차를 따라가 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모는 빨간 외제차는 한참을 달리더니 도심을 벗어나 근교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일단 저와 제 친구가 동의한 것은 시어머니가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하기 위해 저희 부부에게 돈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저렇게 명품으로 휘감고 외제차를 타고 어디로 갔을까 싶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어디 비밀스러운 모임에라도 가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라도 빠진 것인지, 그냥 취미라고 치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웠죠. 그렇게 한참 가다가 외제차는 어떤 교회에 레스토랑에 멈춰섰어요. 딱 봐도 오래된 시어머니 나이대의 분들이 좋아할 법한 레스토랑이었죠. 빨간 외제차에서 내린 시어머니는 바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조금 뒤 검정색 차 한 대가 들어와 주차를 하더니 차에서 어떤 낯선 남자가 내렸어요. 남자는 나이가 조금 있어 보였어요. 남자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달려가 포옹을 하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스킨십을 하더니 두 손을 꼭 잡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방금 제가 본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잠시 벙찐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명품으로 휘감고 외제차를 타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 중에 불륜은 생각을 해보진 못해서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이 충격을 받았어요. 불륜이라니. 물론 나이가 많은 분들도 불륜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우리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가 시아버지와 남편 생각과 시어머니가 뜯어간 돈을 생각하니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장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와 따져 물을까 했지만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할지도 몰랐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따져 묻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지금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시어머니가 파렴치한 짓을 하기 위해 저희 부부에게서 돈을 뜯어갔다는 것, 또 착한 시아버지를 배신하고 웬 낯선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시어머니의 행동을 처단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본 것을 말해 주었어요. 아,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해? 설마 불륜일 줄은 몰랐어.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사치 부려야 하는 사교 모임 같은 데 빠지신 줄 알았지? 어떡하니 정말? 나도 모르겠어. 정말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어. 설마 불륜일 줄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불륜 증거가 없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따져도 발뺌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왔거든.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자 친구가 저에게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내가 그간 보니까 너희 시어머니가 한 오후 5시쯤 돌아와서 다시 차를 주차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녁에 시댁에 가서 차 키를 몰래 찾아서 나오면 어때? 아니,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기록이나 그런 걸 증거로 찍으면 되잖아. 불륜 증거를 찾아야 니네 시어머니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친구 말이 맞았어요. 증거를 찾아내서 시어머니의 파렴치한 불륜 행각을 막아야 했어요. 저는 친구 말대로 하기로 하고 며칠 뒤 실행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외제차를 타고 외출하고 온 날, 저는 오후 5시가 넘은 후에 시댁으로 갔어요. 마치 오랜만에 저녁을 차려드리러 온 것처럼 했죠. 저녁을 차리면서 청소를 시작했고 집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식탁 위, 화장실 서랍, 침대 협탁 등 생각나는 곳들은 모두 찾다가 빨래를 넣는 척하면서 시어머니의 옷장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시어머니의 차키는 시어머니 옷장 서랍 한 구석에 들어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나이스를 외치며 그 키를 챙겨서 잠시 마트에 다녀온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 즉시 시어머니의 외제차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외제차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저는 문을 열고 앉자마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명품과 외제차로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는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운전석 앞에는 시어머니와 불륜 상대인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둘은 끌어안기도 하고 남사스럽기도 한 포즈를 하고 누가 봐도 완전히 연인이었죠. 저는 놀랍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기도 해서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차 안에 이렇게까지 대놓고 불륜 사진을 붙여놓으니 정말 겁이 없고 뻔뻔하구나 싶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는 핸드폰으로 차 내부를 영상 촬영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켜서 목적지도 훑어보았죠. 목적지는 대부분 도심을 벗어난 변두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었죠. 그 장소들은 전부 시어머니의 미래 장소였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장소들의 주소도 모조리 기록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걸리는 점이 있어서 어디를 더 살펴볼까 하다가 트렁크를 열어보았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입고 다니던 명품 옷이며 코트, 명품 구두들이 트렁크에 가득했어요. 트렁크에 숨겨두고 있는 명품들이었던 것이죠. 저희 부부에게 뜯어간 돈으로 이 많은 물건들을 마련했을 것을 생각하니 화가 많이 났어요. 일단은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사진으로 남겨두었어요. 저는 결국 가족들 아무도 모르는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출근한 시간을 노려 자유를 과하게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불륜을 저지르는 데 사용하려고 저희 부부에게서 돈을 뜯어간 것도 괘씸한데 착하고 검소한 시아버지를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것 또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할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그 전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을 좀 더 해보기로 했어요. 사실 말을 해버려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많은 시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으실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제 선에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잘하면 이것을 이용해 저희 부부에게 돈을 뜯어가는 행동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얼마 후 설날이 되어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큰 비밀을 혼자 알게 되어서인지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영 껄끄러웠어요. 하지만 일단 가급적 티를 내지 않은 채 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설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몇 시간째 TV만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TV를 끄셨어요. 아유,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이렇게 보내면 아깝지? 다들 모여봐. 설날이니까 다 같이 윷놀이나 해보자. 아버님은 안방에 들어가시더니 가지고 있던 윷놀이를 챙겨서 나오셨어요. 묵직한 나무로 만든 윷은 아버님이 취미로 손수 직접 깎아서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까지 포함한 가족 모두가 윷놀이에 참여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이어서 윷놀이를 시작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소리까지 질러가며 즐겁게 윷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즐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신이 난 남편이 높이 던지라고 추임새를 넣어서 윷을 높이 던졌죠. 그런데 높이 던진 윷 하나가 어머니 이마 쪽으로 크게 튀어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머리를 감싸주면서 그대로 뒤로 나동그라졌어요. 사실 제가 똑똑히 봤지만 시어머니는 윷을 정통으로 맞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격한 액션을 하면서 뒤로 나동그라지시기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들으라는 듯이 곡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나 죽네.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도 오고, 이쪽 눈도 잘 안 보여. 아이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죽는 소리를 내니 시아버지와 남편도 일어서서 걱정을 하고 저는 눈치가 보여서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벌을 서듯이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엄살을 부리더니 저를 보고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 일부러 그랬지? 남들은 몰라도 난 다 알아. 아무리 시애미가 싫어도 이 무기나 다름없는 이 두꺼운 유소로 나를 쳐?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부러라니. 저는 정말 억울할 노릇이었죠. 남편과 시아버지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생떼를 쓰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내일 당장 입원할 거니까 치료비에 이 피해 보상금까지 다 쳐줘. 나는 이거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 내일까지 내 통장에 5천만 원 넣어놔. 내일까지 안 들어오기만 해봐줘. 역시나 결국은 돈 이야기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내쉬었죠. 시어머니는 아프다면서 부축을 해달라고 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안방에서도 거실까지 들리게 아이고 아이고 하는 앓는 소리를 크게 내었죠. 남편이 그런 시무를 쫓아 들어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냐고 싫은 소리를 하자 당장 신우를 부르라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아들 자식은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며 며느리가 뺏어가서 자식도 아니라고. 명절 때 안 올라온다고 했던 지방 사는 신우를 부르라고 울부짖으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속으로 크게 화가 났어요. 불륜 자금이 필요해서 엄살을 떨고 생떼를 내는 주제에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다니 뻔뻔한 것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바로 지금이 시어머니를 꼼짝도 못하게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수건을 적셔 안방으로 들고 들어갔어요. 두통이 심하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시어머니 곁으로 갔죠. 가지고 온 수건을 시어머니의 이마 위에 올려놓으면서 시어머니만 들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어머니, 몰래 타고 계신 빨간 외제차 말인데요. 그거 저희한테 얻어간 돈으로 구입하신 것 같던데. 그 정도면 어머니 이혼 위자료로 퉁쳐도 될 가격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속삭이고 어머니의 차 번호 4자리를 불러주자 시어머니는 소스라치듯이 놀라면서 몸을 반으로 접힐 정도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밖에 들리지 않게 말까지 더듬어가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봤어? 아니 봤냐고. 보다마다요. 보는 걸 넘어서 차 안에 있던 불륜 증거까지 싹 다 가지고 있는걸요. 못 믿으시겠다면 보여드려요? 차 안과 트렁크까지 다 본 저는 시어머니가 예상하는 것보다 아는 것이 많았어요. 저는 여유롭게 제 핸드폰을 들고 와서 차 안과 트렁크를 촬영한 영상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며 말했어요. 보세요. 저 사진에 있는 남자분 어머니의 불륜 상대죠? 그간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가 출근한 시간에 몰래 만나러 나갔던 거잖아요. 그것도 저희한테 갈취한 돈으로 명품 사서 휘감고 말이에요. 제가 진짜 계속 모르고만 있을 줄 아셨어요? 제가 차근차근 짚어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차 안에 내비게이션 목적지와 트렁크 명품 옷과 구두들까지 보여주자 시어머니는 덜덜 떨면서 두 손으로 제 입을 막으면서 말했어요. 아가, 내가 잘못했어. 예, 제발 이건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진짜 잘못했다니까. 제가 두 눈 크게 뜨며 기분이 언짢은 표정을 짓자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아예 바닥에 엎드려 제 손을 두 손으로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진짜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면 다시는 안 그럴게. 돈 달라는 이야기도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 사실은 알리지 말아줘라. 진짜 미안하고 진짜 잘못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어요. 충분히 어른이 되었을 나이에 철없이 자식에게 불륜 자금을 뜯어내고 이제는 잘못하면서 빌고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저는 바로 지금 해야 할 말들을 일단 내뱉었어요. 네, 앞으로는 절대로 어머니의 불륜에 쓸 자금을 대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믿을 수 없으니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 이외의 돈은 다 끊을 거예요. 아니다. 용돈도 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어떤 요구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을 알리면 두 사람은 너무나 상처를 받아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불륜 행각이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저희 남편이랑 착한 시아버지가 상처를 받을 일이 더 걱정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한테 제대로 확인을 받으세요. 첫째로 그 불륜 상대랑은 완전히 끝내세요. 두 번째로 명품 옷이랑 구두, 외제차를 전부 팔고 그 돈을 제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끝나야 제 핸드폰에 있는 영상과 사진들을 지워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또 연신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는 큰 착각 중 하나는 본인만 치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치밀함도 나태해지고 사랑에 눈이 멀었으니 판단력도 흐려져 결국 꼬리가 밟히는 법이죠. 또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뒤쫓는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치밀할 수 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시댁으로 매일 출근했어요. 시어머니가 딴짓을 하는지 아닌지 저에게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실행하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눈치를 잔뜩 보면서 기도 펴지 못했어요. 어머니, 외제차 파셨어요?
명품 옷이랑 구두들은요? 다 중고로 내놓았어. 어제 내놓았는데 명품 옷이랑 구두는 몇 개 팔렸고 외제차는 아직 연락이 없어. 그래요? 그럼 명품 옷이랑 구두 판매한 금액 저한테 보내셔야죠. 왜 안 보내셨어요? 어디다 팔았는지 또 얼마 받았는지 영수증도 보여주세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팍 죽어서 제가 하라는 대로 영수증도 보여주고 제 계좌로 돈도 보냈어요. 저는 그렇게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외제차를 판 돈까지 보내줄 때까지 감시를 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와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을 나누게 되었어요. 요즘은 인생의 수치를 다 들켜서인지 전과 같지 않고 저에게 껌뻑 죽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저에게는 이 일이 돈 먹는 하마의 입을 틀어막게 된 것이었어요. 이웃 시어머니가 엄살을 피우며 아프다고 말하는 일도 쏙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돈을 뺏길 일도 없어졌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남편과 시아버지를 위해 시어머니를 감시하며 살고 있답니다.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더 이상 불륜 같은 남부끄러운 일은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뜯기지 않게 되자 이제야 조금씩 저축도 하고 계획대로 돈을 모으게 된 느낌이에요. 골치 아팠던 일이 한 번에 해결되자 속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사연 듣는 분들도 돈 많이 모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게요.